요즘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더운 날씨에 일상을 피해서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7월과 8월에는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미리미리 대처하는 방법들 미리 알아두시면 기분 상하는 일 없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부터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교통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교통법률과 관련된 상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지난 첫 시간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와 뺑소니 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주정차 위반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주차 위반 차량도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므로 교통에 불평을 주는 차량이 있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진 촬영 등을 하여서 불법 주차된 사실을 입증하여 과실 적용을 받는데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네. 또한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는 뺑소니 사고의 운전자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를 구제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며 또한 본인의 신분을 또는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네. 명함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도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관할 지구대에 신고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권영민 선생님이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뺑소니 사건 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사고니까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요. 현명하게 사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나알바 씨. 비보호 자회전 신호에서 자회전 하던 중에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중상의 상해를 입은 나알바 씨. 다행히도 차량 운전자인 나운전 씨는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었는데 하지만 경찰이 이번 사고를 조사한 결과 나운전 씨가 피해자가 되고 비보호 자회전을 한 나알바 씨가 가해자가 된 상황. 더 많이 다치게 된 상황에서 나알바 씨는 나운전 씨로부터 병원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계와 연관돼 있다 보니까 택배 기사분들 또 배달원 분들이 많으세요. 어쩔 수 없이 배달 시간 맞추느라고 급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종종 안타까운 순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원 나알바 씨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손해사정사로서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 많이 접하시죠? 네. 오토바이 배달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위험하게 두 바퀴로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호 장비가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네. 몸과 차량이 직접 부딪히거나 도로에 직접 접촉을 하게 되므로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네. 제가 처리하였던 환자분도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배달도 겸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손가락과 허리에 부상을 입어 중국집 운영을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중에 네. 보험사에서도 장애가 없고 소득 신고가 적게 되어 있어서 보상금이
아주 조금이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네. 그 중국집 운영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조금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손가락에 물리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발급받아서 보상 처리를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서 선생님 설명 들어봤는데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항상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이 오토바이 배달원 나알바 씨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신호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나알바 씨가 왜 가해자가 됐는지 앞서서요. 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책에 궁금한데 어떤 신호입니까? 네, 운전자라면은 누구나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보았을 겁니다. 네. 박수진 아나운서님은 그 비보호 좌회전 보셨습니까? 네, 저도 많이 봤고 많이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알쏭달쏭해요. 네, 많이 경험은 해보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비보호 좌회전의 말은 좀 알쏭달쏭하죠. 네. 좌회전 신호 시에 비보호하겠다고 하면 과연 무슨 신호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색 불을 때 좌회전을 할까요? 녹색 불을 때 좌회전을 할까요?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정답은 네. 직진 신호에 녹색 불일 때 좌회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직진 녹색 불일 때, 그러니까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적색 불일 때는 좌회전을 할 수 없는지, 또 왜 비보호라는 말이 붙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직진 녹색 불이 켜져 있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네. 만일 직진 차량이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함으로 비보호라는 말이 붙습니다. 네. 가끔 운전 중에 지켜보면은 적색 신호인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박수진 아나운서님은 당황하지 마시고 네. 녹색불에 항상 네. 좌회전을 실시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차량이 없다고 해서 좌회전할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미리 비보호 좌회전하기 전에 방향 지시 등을 필수로 켜시고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비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상대 차량이 오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좌회전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되어서 좌회전을 할 경우 벌점은 15점, 네. 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청자분들 비보호 좌회전 신호 구간일 때는요. 빨간 불일 때 좌회전을 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시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요. 선생님, 이 구간에서는 직진 신호, 녹색 불일 때만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반대편 직진 차량이 충돌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좌회전하는 운전자가 보호받지 못해서 비보호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번 사례의 나알바 씨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책임을 나알바 씨가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좌회전 차량이 일반적으로 80% 정도의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직진한 반대편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나 전방주 시태만 등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20%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돼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돼서 100% 과실을 부담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기본 과실을 한 80% 정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운행 조건에 따라서 감산 요소와 가산 요소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직진하는 차량이 속도를 과속하였다면 거기에서 과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보호지만 꼭 80%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그 들어가시면은 자동차 과실 비율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번 참고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 체계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교차로에서 교통 체증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신호 체계가 생긴 이유는 그러한 교통 체증을 좀 더 완화하고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직진 차량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곳에 주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 아무래도 대기하는 차량이 적으니까 대기 오염 물질도 좀 줄이겠죠. 네. 그리고 친환경적인 교통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진 아나운서의 말씀대로 일반적인 신호 체계를 가진 교차로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약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첫 번째 사례에 나온 오토바이 배달원 나알바 씨와 직진 차량 운전자 나운전 씨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받지 못하니 직진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대형차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네. 좌회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례 중에 더 많이 다치게 된 나알바 씨도 네. 전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민법의 과실 논리로 따지자면 피해자 과실이 많으면 치료비의 일부 또 일시 수입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지만 네. 자동차 보험의 기능은 사회 보장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가해 상대 차량이 10%의 과실 정도만 있으면 치료비 전액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교통법률에 관한 오늘 첫 번째 사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신호가 꼭 녹색 직진 신호인지 확인한 다음 반대편에서 직진 차량이 오는지 잘 살피고요. 그런 다음 좌회전을 하시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잘 숙지하셔서 사고 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주요 포인트 정리하고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뚝소리 나는 생활법률.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요,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첫 번째 사례인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한 나알바 씨의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을 맞아 휴가를 즐기는 나사원 씨.
여자친구와 함께 주변 경치를 천천히 구경하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 초행길이기도 하지만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니 나사원 씨가 운전하는 차량은 서행을 하고 있는 상황.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차량이 앞서가고 있으니 자연히 뒷차들이 점점 꼬리를 물며 밀리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 차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진 코스에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과감하게 추월해 나사원 씨가 운전하는 차를 앞지르고 이 과정에서 추월에 끼어든 차량과 나사원 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는데요. 명절과 더불어서 교통체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여름 휴가철이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차량 이동이 많아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사례는 나사원 씨가 후행 차량의 추월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사고 중에 끼어들기 사고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끼어들기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직진차와 노외 차량의 사고, 차가 직진하고 있는데 노외에 있던 차량들이 진입하면서 부딪히는 네. 사고를 말합니다. 또 직진차와 노외로 좌회전 차의 사고, 반대로 직진하던 차가 건너편 노외로 진입하면서 반대편 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선차와 합류차 사고, 고속도로나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차선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차선에 가는 사람과 차선이 좁아짐으로써 진입하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소 우회전 사고, 대소 좌회전 사고, 이거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동시에 하면서 옆에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추월 중의 사고, 이건 추월 중의 사고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냐, 앞지르기가 허용된 장소이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진로 변경차와 후속 직진차와의 사고, 이것이 바로 끼어들기의 완전 전형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네. 앞에 가던 차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들고 옆에 차선이 가던 차가 속도가 있으니까 가다가 보니까 끼어들기 형태로 돼서 부딪히는 이것이 제일 전형적인 끼어들기 사고에 해당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끼어들기 사고 유형이 참 많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유형 중에서 주로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예, 보통 도로 합류 지점에서 끼어들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일반 도로에서나 고속도로 진입 지점에서 네. 차량 정체가 되면서 네. 끼어들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또 보통 끼어들기 교통사고는 선행 차량의 속도가 느려가지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면서 발생하는 유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혹은 소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차선이 이제 합쳐지면서 끼어들기 사고 유형이 발생하고요. 네. 끼어들기 교통사고 유형은 상기의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도로의 실선이 보이는 곳은 끼어들기 금지 구역입니다. 네. 이곳에서만 끼어들기를 하지 않아도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끼어들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끼어들기 불법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엄연히 도로교통법 규정 위반으로 봐야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앞에 주정차되어 있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도로 위의 차선 모양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도로 위 차선에는 기본적으로 점선과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선에서는 추월이 가능하고 네. 방향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선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진로 변경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진로 변경 금지 지역을 보면 교차로나 다리 위, 터널 안, 도로의 합류 지점 등에 여기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실선으로 표시되어
차로 변경 금지 구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차선 유형에 따라서 추월이 가능하고 또 추월 행위 자체가 옳지 못한 행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부득이하게 추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를 하고 있다거나 앞에 차량이 또 앞서 서행으로 인해서 시간이 꽤 지체되는 경우에는 이 차선 모양에 관계없이 추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도로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도로란 것은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했을 때는 특별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첫째, 안전을 살피고 비록 중앙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때는 안전을 최대한 살펴야 되겠지만 네.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 네. 관례입니다. 네, 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앞 차량을 추월했다고 하는 것과 끼어들었다고 하는 것 표현이 참 애매한데요. 추월은 뭔가 정당행위 같고 끼어들었다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추월은 그 한문식 표현이고 한글로는 앞지르기라는 표현으로 네. 도로교통법에 사용되고 있고요. 네. 끼어들기 사고도 도로교통법의 법률 용어로 엄연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추월은 뒤에 가던 차량이 앞 차량보다 속도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그 앞지르기에도 방법과 시기, 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해지면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네. 끼어들기 말씀하셨다시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도로에서뿐만 아니고 사회생활 하다가 끼어들기, 새치기 하면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만 네. 운전 중에는 정상적인 끼어들기는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오히려 끼어들기를 방해했다든지 이러면 진로 방해로 해서 오히려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이 사례에 나온 이 사례자가 지금 끼어든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끼어들게 할 경우 또 범칙금과 벌금 있겠죠? 네, 요즘 그 도로교통법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경찰청에서 교통 3대 무질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지정차로 위반이나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되거나 캠코더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으로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네. 끼어들기 위반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23조 위반으로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의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리할 경우 6만 원, 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처리될 경우에 4만 원,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느 곳이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찰이 꼭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블랙박스가 워낙 많고 카메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안전 운전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범칙금도 중요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끼어들기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례와 같이 끼어들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운전자분들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항상 안전 운전으로 도로의 평화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운전자는 항상 전후 좌우를 살피고 네. 안전한 운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운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 7월 28일부터 네. 보복 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어서 네. 기존에 있던 그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처벌에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렇지만 법보다 예의가 우선이겠죠. 네. 보복 운전도 사실은 원인 제공이 조금은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켜서 안전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두 번째 사례에 나온 이 끼어들기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끼어들기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또 운전자와 운전자 간에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요, 선생님. 이 나사원 씨의 사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사고에 대한 과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요즘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그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움직이는 차량끼리는 충돌하면 일반 과실은 없다고 먼저 잘 알고들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끼어들기 금지 구역인 터널 안에서 끼어들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거의 뭐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끼어들기 한 차량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특히 뭐 터널 안이라든지 다리 위라든지 이런 위험 지역에서는 끼어들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독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주의가 산만해져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비보호 좌회전 신호 구간에서의 사고와 끼어들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률 위반 사를 잘 알아두시고요. 가족과 나와의 안전을 위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났다면 오늘 나온 내용 잘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요, 알찬 법률 상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